중국은 약 한 1조 7천억 달러를 제3세계에 물려 있어요. 지금 인도의 주요 기업들은 다 가족 기업이에요. 만약에 이 인도 주식시장이 경영수지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폭락을 하게 되면 그게 트리거가 될 거예요.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반드시 어느 나라로 전염이 돼요. 그렇다면 모든 거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금융위기가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불안전성이 아니면 리스크가 막 부각이 되기도 하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위기가 드러나기 전에 한국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징조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총을 쏘면 격발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중대한 사태가 터질 때는 꼭 그 격발 역할을 하는 게 터져요. 우리 보통 트리거라고 하는. 예. 우리 외환위기 터졌을 때 97년도 말에 터졌을 때는 97년 1월 말에 한보서 부도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제 격발자 역할을 한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격발자는 국내에서 터지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예외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은 거품이 생겨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평가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앞으로 폭락한다. 당분간은 없으리라고 봐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부동산은 좀 과도하게 거품이 일었었고 지난해 초부터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강에 들어가서 지금 좀 심각한 상태예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그 문제가 생기면 이제 중소건설사는 물론이고 대형 건설사가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몰린 금융기관들은 또 대손 충당금 써야 되고 또 자기 자본 그렇죠. 확충해야 되고 등등 하면서 추가적인 대출 투자이 불가능해져요. 금융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용 수축 상태로 빠지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네.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얼마냐 그러면 제가 자신은 없지만 50% 미만이라고 봐요. 다만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갑자기 지금 인도가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중국은 원체 지금 경제 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있고요. 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에 압력을 받는 영향들도 있고 인도는 좀 뜻밖이네요. 중국 얘기를 잠깐만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국 얘기 먼저 자세하게 해보시죠. 중국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중국은 2019년도에 KBS에서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차이나 쇼크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네. 그때 이미 부동산이 붕괴된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이미 그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금융위기 들어갔었어요. 근데 중국은 통제 경제예요. 그렇죠. 통제 경제 체제 이건 이제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큰 댐을 쌓아서 이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그 홍수를 막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1대1로 해당 국가에서 여기저기에서 외환위기가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스리랑카, 레바논, 또 그 밖에 이 파키스탄,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또 아프리카는 52개국 중에서 32개국이 지금 외환위기 가능성 있는 국가들이에요. 네. 좀 아주 위험한 국가들이에요. 그런 쪽에 이제 부실이 그 중국 금융기관들의 위전이 되면 전염이 되면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먼저 터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안 터졌어요. 근데 지금 인도는 그동안에 8%, 10% 막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해왔거든요. 최근에. 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게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아다니 그룹 사태가 터졌잖아요. 부정회계 또 소유권 그 힌덴버그 불분명, 그쪽에서 그 공매도 관련된 그쪽 뭐 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 아다니 그룹 중심으로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도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하고 있어요. 정말 가장 좋았는데. 만약에 이 인도 주식시장이 인도 전체 금융기관 경영수지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폭락을 하게 되면 그게 트리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도 바로 금융위기에 들어가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세계 전체 경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갖는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반드시 옆 나라로 전염이 돼요. 미국은 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위기는 바로 전 세계에 전염이 돼요. 네. 인도나 중국도 제법 큰 규모의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에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뭐 수백억 달러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뉴스를 보면은 왜 아프리카에만 빌려준 게 한 108조 정도 된다. 근데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부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전체 빚이 한 5배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인 이 108조는 아예 갚을 생각도 못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뭐 동남아 국가들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 돈 대신 그러면 우리가 건설한 그 항만 내놔, 공항 내놔.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래서 현물로 받아내면 결국 또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 현물로 받아내는 거 좋아요. 근데 뭐냐면 그 사이에 현물로 받는 사이에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먼저 무너져요. 아, 하긴 뭐 바로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송이 있을 테니까. 손실이 일단 나면은 현물로 받기로 했더라도 손실이 나면 대손 충당은 당장은 쌓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본 확충해야 돼요. 손실 난 만큼.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출, 추가적인 투자 이게 제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이 몸으로 말하자면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혈관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국의 그 경상수지 흑자를 이제 외환보유고로 쌓았던 규모가 한때 4조 달러를 훨씬 넘었어요. 네. 근데 지금 3조 달러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중국이 1대1로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에 그 차관으로 제공한 금액이 9,700억 달러? 1조 달러가 조금 안 돼요. 아, 엄청나군요. 네. 그리고 그 자기네들 그 제3세계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통화수업을 체결해줘요. 아. 그러니까 그 나라와 중국 위안화를 수시로 이렇게 그 같은 가격으로 그 교환할 수 있는 그 통화수업을 체결해준 금액이 7천억 달러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약 한 1조 7천억 달러를 제3세계에 물려 있어요. 아, 그걸 누가 엄청나네요. 감당할 거예요? 결국은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가 감당하든지. 그래서 중국을 제가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중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뭐 40%네 50%네 있다는 의미가 없겠네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잠재 부실, 아직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잠재 부실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는 거네요, 지금. 지금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경상수지 흑자 올해 들어서는 대폭 줄었는데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경상수지 흑자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보내지 않으면 네. 일본처럼 30년의 잃어버린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과유불급이라니까요. 과다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여윳돈이 뭐예요? 생기니까 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맞아요, 나에게 맞아요. 투자했었다면 이제 좀 아이고 이제 좀 한숨 돌릴만 하네 여윳돈도 있네 그러니까 소위 바람 나는 거죠 이제. 네. 여기도 한눈 팔고 저기도 찔끔찔끔 돈 나눠서 투자하고 근데 이것이 부실로 됐을 때는 이게 또 부메랑이 되는 거군요. 아,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이 너무나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인도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도 이거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서방 세계가 선택한 게 또 인도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생기는데요. 그 인도는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 상태를 알려면 과거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스스로 얘기들 해요. 스스로? 실제로도 민주화는 상당 수준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군부가 쿠데타 일으킬 그런 여지가 없는 나라예요. 네.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민도는 높아요.
그 정도로 민주주의는 잘 구축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역사상 민주화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가 없어요. 다 민주화가 진척돼야지 경제는 성장해요. 네. 중국도 등소평이 등장한 이후에 개혁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거예요. 네. 경제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총량이나 평균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계량이 중요하다. 제1차 미분치, 제2차 미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의 속도가 중요한 거지 민주화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인도는 그 역사를 잠깐 보면 그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경제 시스템은 철저하게 공산주의 시스템이었어요. 아, 지금 인도의 주요 기업들은 다 가족 기업이에요. 그렇죠. 하긴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면 패밀리 기업들 주로 그럴 그런 수밖에 식으로. 없었던 것이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자본이 형성될 수가 없었어요. 가족 자본만 형성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정치라는 게 항상 돈과 밀접한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족 기업일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사람들을 키워주면 또 그 정치 자금을 뒷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족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쳤어요. 가족 기업 아니면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시스템이. 인도가. 지금도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그 현대나 삼성이 그 진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같은 인도. 그러니까 현대나 삼성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이 그 사람들 얘기해 보면 진짜 말도 못해. 뿐만 아니라 내가 진출하려면 사회가 안 잡자고 내가 다 건설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는 공급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면 꿈 깨십시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려면 10년 걸릴 겁니다. 정치 시스템은 민주화지만 이 내부의 경제 시스템은 특히나 이게 공산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성장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네. 하긴 우리 그 예전에 그 위기들 IMF 위기 보면은 뭐 비슷하다고 보면 정치적으로나 그 기업에 대한 회계 관련돼서 그냥 뭐 돈 뇌물 주려면은 여기서 빼고 그냥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또 회계 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이게 다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런 흑자였고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적자고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위기의 트리거가 됐던 거잖아요. 최우선 정책이 자급자족이에요. 그게 사실은 인도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제 도약을 시작한 건 가장 늦었잖아요. 네. 그게 인도 그 중앙정부의 경제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급자족 그리고 고도화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산업 발전 단계에서 빈부격차 완화의 효과도 있지만 노동 집약적인 산업부터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자본 축적이 적으니까 자본 축적 없이도 그러니까 적게도 이렇게 그 번창을 시킬 수 있는 게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잖아요. 사람 힘에 의존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최첨단 산업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을 해요. 그냥 하긴 뭐 뛰어나긴 한가 봐요. 언어가 영어가 되니까 뭐 다. 인도의 이제 중앙 정부의 그런 정책 덕분에 최첨단 산업의 인재는 인도를 따라갈 나라가 별로 드물어요. 그렇죠. 집중을 해서.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지금 인도인 없으면 움직여지질 않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인도에서 과연 활약을 할 수 있냐? 그렇죠. 환경이 완전 너무 다른데.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30년 전에도 이머징 국가였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맨날 기대감만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계속해서 후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세계 경제사 중에서 뭐 세계 경제 패권을 쥐었던 나라들 그리고 패권을 쥘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원히 도전자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아예 도전도 못 해봤던 나라들을 비교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국민성부터 체제 문화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최근에 고도 성장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고도 성장을 하면서 그게 좀 바뀌고 있어요. 네.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럼 문화가 바뀌면 제도나 법률은 따라와요. 네.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계의 공장으로 만드는 데에는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